불평등 해소하려면 어쨌든 뭔가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분배를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이 많다. 그러면은 선진국들이 생산하는 걸 멈추고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알지는 못한 거잖아요. 저개발국에서 생산이 더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또 강금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의 한계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글로벌 거버넌스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3세계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선. 이런 좀 갈등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강 대표님께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걸 그리고 사람들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조사를 하나 했던데, 20대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제개발이 더 중요하냐, 환경보호가 중요하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경제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이 50% 넘거든요. 환경보호는 40%대고. 근데 다른 세대는 달라요. 중년 이상이 되면 다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반영하는 거죠. 청년 세대가 좀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더 경제개발을 더 선호하고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청년들 그 여론조사 기사는 제가 안 봤는데 오늘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는 기후위기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 청년 세대가. 그걸 보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분위기가 없을까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청년들은 기후위기라는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것보다 왜 경제를 더 경제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어떤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20대들에게 도대체 뭐를 물려준 거냐. 굉장히 경제 성장 놀랍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몇십 년 사이에 경제 7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자 풍족하고 넘치고, 여기 오면서도 이렇게 네이버 지도 찾게 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각박하고 경제 문제가 절박하고 행복하지가 않냐. 좀 교수님들한테 사실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태 문명적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한 성장을 꿈꾼 이 산업 문명이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문명일까 하는 회의가 좀 들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게. 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선진국들이 GDP 성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중국이 쫓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외국 공장들이라고는 하지만 기후위기는 더 악화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말씀처럼. 다 성장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이 산업문명이라는 게 몇 개 국가만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좀, 여기서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좀 이렇게 씁쓸하면서도 가는 게, 지금 그런 기후위기가 닥쳤어. 기후위기에서 가장 기여한 나라들이 누구냐는 거죠. 몇 개 안 돼요. 몇 개 국가. 우리도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앞서서 선진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는데, 결국 몇 나라, 인류 전체로 보면 몇 나라가 문명을 누리고 몇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했는데, 또 유럽과 미국이 선도하거든요, ESG를. 그리고 이제 탄소세도 물리고 규제하고, 그것도 또 선진국이 선도해요.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하신 건데, 저도 그 안에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정말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정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여서 자꾸 얘기하고 방법을 찾고.
네, 강창원님 여쭤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김병기 교수님.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젊은 층들의 대답이 공감은 돼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과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선진화의 단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노동 시장에서 자기가 서바이브하지 못하면은 정말 열악한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당히 청년들의 어떤 노동 시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가 유럽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거기에 반영된 하나의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은 이미 그 교토 협약, 교토 의정서가 체결될 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전환에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그것이 교육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청소년들은 이미 그런 교육을 몇 번 받은 코호트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누적된 어떤 그 교육이 있는 것이고요. 교토 의정서면 1992년이죠. 의정서는 97년입니다. 97년.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에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95년일 겁니다. 네. 92년하고 95년 사이에 그럼 한 25년 정도의 교육 기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적인 성숙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그때부터 국가가 상당한 투자를 준비를 했었어요. 해요. 에너지 네. 전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진 거는 아주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교토 협약에서 우리는 후진국처럼 특혜를 받은 거죠. 그 감면을 받은 거죠. 의무로부터 감면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공감이 되는 바고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후진국이 절대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변화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순조롭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경제개발을 아직 못했던 많은 후진국들이 성진국들이 과거에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경제개발을 했던 것처럼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태양력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에서 충분히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화석연료보다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도와만 준다면 후진국들의 경제 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다. 그게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도 지역 간의 이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과연 우리 열악한 지역들,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뭐 예전에 본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과연 이 복지국가와 환경국가는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뭐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지국가에도 쓸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뭔가 환경은 조금 덜 쓰게 되고 복지국가를 좀 적게 쓰면 환경국가에 쓸 좀 돈이 뭐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가설을 질문을 가지고 한 건데 오히려 이제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 스펜딩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장 자기가 불안정한데 이제 기후변화와 몇십 년 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렵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복지국가나 환경국가, 에코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우리가 목도하는 이 환경변화가 너무 사실은 급박하게 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탈생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걸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탈생산주의적 삶이라면 뭔가 좀 아끼고 절약하고 하고 이제 좀 더 목가적이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삶만으로는
스피드가 기후변화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3세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계속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들을 쫓아가기가 이제 좀 어려울 정도로 그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인데 20세기에 우리가 창조했던 걸 해체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격을 또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또 제안도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 발표가 아니라 자꾸 질문이 많아지고 질문 말씀하시죠. 강훈필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질문하고 너무 싶어져요. 좋은 질문. 근데 지금 교수님들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가 복지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하고 복지를 같이 한꺼번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저는 그 국가 간 지역 간 그 불균형 발전에서도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중에 성장한 나라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한국은 있을까요? 그 후진국에서 선진화를 겪으면서 부작용도 겪었고 여러 가지 성장의 여러 가지를 겪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보는 관점하고는 우리는 달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간에서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불균형 발전을 보완하는 거를 요청한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실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기후 깡패 국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경제력도 올라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아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네. 달성하는 방법으로서도 우리가 후진국에 진출해서 후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네. 우리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앞으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길들이 훨씬 더 다양한 채널로 열릴 수 있도록 국제 협약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무기로 해서 후진국의 경제 개발을 또 가로막는 그런 새로운 무역 장벽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국제적 이제 불평등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없어지겠죠. 이런 국제 협약을 통해서 후진국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보장해주고, 그렇게 보장해주는 나라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의무를 이제 다한 것으로서 이제 카운트를 해주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